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지금까지 좀 상승으로 올라왔던 시장 분위기가 다소 차분하게 가라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전일 대비 0.89% 정도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도 1.12% 정도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바뀐 건 무엇이고 유지가 되고 있는 이슈들은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장전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글로벌 이슈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떨어졌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지금까지의 상승을 좀 마무리하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현대 증시가 모두 이제 중간선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빚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오늘 시장에서는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을 했던 원인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중간선거 이후에 탄력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부분들에서의 기대감, 즉 시장에서는 과감한 투자 심리에 대해서 베팅을 한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P,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승폭들이 꽤나 높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이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시 회복기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즉 이제 기존의 여당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유대 산업들, 빅딜 산업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펼 수 있다는 기대감들 때문에 섹터들이 상승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S&P 500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섹터들이 다시 상승했던 것이 지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서 회복이 좀 컸다는 특징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모든 섹터들이 이제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섹터들이 하락을 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좀 남았던 시장이고요. 다만 이제 미국 지수대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큰 기대감이 없이 지금 하락을 지금 특성을 맞춰 있다는 특징입니다. 오늘 이제 빅지수 같은 경우에는 5.4% 상승을 했다는 점이 특징인데 결국 이제 이처럼 주요 이벤트, 즉 G20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벤트와 경기 충격에 대해서 훨씬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시장이 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기적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시장에서도 특히 이러한 모습들은 다소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보다는 좀 약소한 움직임들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던 증시가 간밤에는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한 반면 특징적으로는 AMD 같은 경우는 반면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UBS가 펀더멘탈 측면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이클 측면에서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한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 특징적인 종목까지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인텔 같은 경우는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든 이슈로 넘어가서 이슈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G20 정상회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국내에서도 혹은 외신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이제 정상회담 여부에 주목을 좀 하고 있다라는 외신 뉴스들도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이 정상회담에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포인트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G20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 에너지, 식량 그리고 안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G20 정상회담이라는 자체가 이제 주요 20개국으로 선정한 이제 주요 산업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산업부하고 개발도상국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요 산업국이라고 하는 선진국 단위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기업에서의
제조업 업종들 그리고 이제 IT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에 포지션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이후에는 기후 협력 쪽과 관련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이번 영향을 크게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감보다는 조금 신중론이 좀 더 펼쳐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해서 논의가 된 바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위기로 보자면은 아무래도 사면임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첫 공식적인 외무를 지금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서방 지도자들을 처음 대면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중국이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던 대만에 대해서의 어떤 무력 도발 문제 그리고 신장 자치구에 대한 어떤 인권 문제 그리고 홍콩에 대한 어떤 이제 자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레드라인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이제 미국에서는 마찬가지 중국 보이기, 즉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강한 어떤 이제 행정력을 가지게 된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실효성을 얻어내기보다는 안보적인 어떤 견제력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데가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중국향 시장을 얼마나 포지션을 가져올 수 있는지 혹은 여기에 따라서 보복적인 어떤 무역 보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초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이번 G20 정상에서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결국 또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불참을 선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고립 부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강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이제 크림반도 전쟁에서의 연장선이다라고 이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헬손을 우크라이나가 탈환하게 되기가 굉장히 큰 충격으로 좀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G20 정상회담에 나와서 외교 카드를 꺼낼 만한 것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협상을 지금 거절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번 협상에 대한 부분을 주된 총책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핵심 권한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통상 이제 경제적 굉장히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여를 해서 화해를 좀 동용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식도 있지만은 이번 이제 러시아의 공격적인 어떤 침략에 대해서 미국도 실질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 자체에 대해서의 어떤 결정권을 넘겨줬다는 것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를 압박하기는 굉장히 좋은 외교적 수단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G20 정상회담의 메인 초점이었던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여전히 이제 회복 자체가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 자체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식량 안보도 마찬가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세계 이제 농업에서는 굉장히 큰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량 안보 부분들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는 이제 CPI 지수를 또 자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마찬가지로 기후가 굉장히 또 춥다라는 영향을 또 알고 있죠. 이제 라니냐 현상 때문에 또 이번 겨울이 굉장히 추워질 것을 예상한다면은 연례적으로 이제 항상 이제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겨울에 이제 한파라든가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2020년도 당시에도 이제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한파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어떤 자재값 폭등이라든가 또 이제 농산물 가격, 식료품 가격이 폭등했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은 되려 이제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물가를 잡지 못할 가능성이죠. 즉 이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시장 경제가 굉장히 많이 진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3대 증시가 모두 하락했던 원인들도 결국은 정상회담에서 소득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확정을 좀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어떤 포지션이 나온다, 어떤 이제 시장에서 먹거리가 나온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신흥국들의 어떤 신세 한탄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을 때 각국에서는 강한 금리 정책을 이제 좀 고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중심에서의 어떤 경제가 좀 돌아선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해자가 되는 부분들은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해서 주변 연합국들과의 어떤 동맹이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경제 협력 자체에 대해서 포지션을 과연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가 되게 숙제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G20 정상회담을 자체를 놓고 키워드 선별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올해 현재 이제 시장에서의 경기 상황들을 좀 중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는 이제 과거 이제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슈 중심에서의 섹터 순환매, 이 중심의 섹터 중심의 순환매에서 사실상 이제 차익 실현기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전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연준에서도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는 좀 어렵다는 점들을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외환에 의한 이제 환율에 의한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이번 G20 정상회담만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 섹터를 기대하면서 투자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차례 발언을 할 예정이긴 한데요. 관련돼서 직접적인 산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결론을 좀 내려드렸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대기업들도 트위터, 메타에 이어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아마존도 10,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진행한다라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이렇게 인원 감축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 고용 불안을 통해서 저희가 경제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이슈에서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제 경기 선행지수와 동향지수 그리고 이제 지행지수 이 세 가지 개념을 조금 한 번 더 떠올려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악화가 돼 있다는 점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제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이제 신규 민간 주택 착공가라든가 아니면 착공지수 관련된 부분들이 노출가 많은데 최근에 이제 신규 주택 착공이 굉장히 많이 급감을 하고 있고 주담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급등을 하고 있죠. 지금 이처럼 이제 금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에서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지금 이중고, 삼중고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슈 이후에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시점에서 사실상 물가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가 자체, 즉 이제 생산자 물가를 비롯해서 임금 상승 그리고 시장에서의 소비자 부담 마찬가지로 전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계속 반영될 것이라는 거죠. 이미 이제 지난 6월부터 해서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차익 커질 것이다 언급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실적 악화가 좀 더 가속화 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원인이라면은 첫 번째는 이제 매파적인 행보가 굉장히 지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아직 피크아웃 원활하게 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사실상 곡물 가격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이제 큰 타격을 좀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했던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의 타격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강달러의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시장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은 금리 인상밖에 없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을 좀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는 이번에 이제 3분기 그리고 이제 다가올 4분기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보고서들이 사실 기업 실적이 굉장히 많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국내보다도 상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국내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2분기 GDP를 이제 1.2% 중에서 2.7% 차이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기업의 순이익이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골드만삭스의 의견과 좀 어느 정도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처럼 이제 기업에서는 마찬가지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원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제 메타라든가 아마존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대형 공룡 기업들이 기존에는 신규 고용 자체에 대해서 신고를 제기했습니다만 이제는 기존 인력들 자체를 이제 구출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트위터 코리아에 대해서 3,700명에게 무더기 해고를 하는 대량 해고를 하는 또 양식이 나타났었는데 결론적으로 시장에서는
미국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즉 이제 지금의 시장에서는 사실상 신흥국들에 대한 투자 포지션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전통적인 기업들을 좀 많이 고수했던, 즉 이제 뭐 다우존스 중심의 투자를 하신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선방하시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는 이제 포트폴리오라든가 아니면 시대 전략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배당 전략으로 좀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순환배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수 투자도 사실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이 좀 공격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 이제 관찰 예상국으로 결정돼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G20 정상회담이 이제 내일 16일 이후에 끝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실효성이 사실 적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 대응을 좀 초점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이제 빅스텝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계속 이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데드캣 하우스처럼 좀 나타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시장에서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지금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계속 변수를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변동성 대비에 대한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이슈 중심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향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신 것처럼 연준에서 보내고 있는 시그널을 좀 보면 계속해서 금리 인상 완료까지는 갈 길이 멀었고 금리 인상 기조는 둔화될 수 있지만 그것이 멈출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 글로벌 이슈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부터 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증시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전일 국내 증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강후약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장 초반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10시를 기점으로 상승분을 반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그간 잠시 주춤하던 달러 인덱스가 다시금 상승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분명히 일주일 전만 해도 1,400원 선에서 유지를 해왔는데요. 어제 10시를 기점으로 다시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1,310원 선까지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자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이 바닥이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하였는데요. 중국장이 시작되는 10시를 기점으로 다시 1,330원까지 순식간에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학습행 공포에 빠져서 기관 투자자의 강력한 프로그램 매도세에 주도 섹터 없이 개인 투자자들도 패닉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결국엔 장마감이 가까워지는 3시께쯤 음전을 하는 모습을 마감했는데요.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트코인 시장의 붕괴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글로벌 거래소 중에서 3위의 위치를 고수하던 FTX의 출금 정지 소식에 금융시장 전체가 다시금 공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승을 보여주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역시나 오일머니의 파워는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네옴시티 사업 중에 한 가지만 엮이더라도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의 회동 속에서 5G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기가레인의 상한가 마감, 그리고 네옴시티 속 드론 택시 도입 예정 소식에 국내 유해여행 관련주인 기산텔레콤의 19% 상승, 베셀의 8%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페인, 네덜란드 총리들의 방한, 그리고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회동,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ASML CEO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고 네옴시티 또한 강력한 이슈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간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네옴시티 대장주들의 침체와 그리고 하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국내 증시 한마디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전강후약이다. 오늘 국내 증시도 어떤 흐름을 띨지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인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연구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슈가 이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죠. 취임 이후에 잇따라 거물급 글로벌 인사분들을 좀 만나고 다니면서 앞으로 삼성 글로벌 경영 기조를 어떻게 잡아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잡아나갈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주요 인사들의 국내 방한 예정 속에서 분명하게 수혜를 받고 특히 뉴 삼성의 전략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현재 삼성의 지난 행보를 돌이켜보면은 차세대 이동통신 5G, 그리고 AI, 반도체 VR, 증강현실, 메타버스, 로봇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은 TSMC와의 반도체 추격차, 그리고 칩포 동맹으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만큼 새로운 미래 먹거리 개척에 상당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말씀드린 분야에서의 협업 및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할 걸 예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회장에 취임하게 된 이후 글로벌 인사와 주요 기업의 CEO들과의 회장 자리를 올해만 해도 벌써 5번이 넘는 자리가 있던 만큼 이러한 행보가 향후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이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나델라의 방안인데요. 바로 오늘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CEO의 방안은 2018년 이후 약 4년 만에 이루어지는 만큼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방안의 목적은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스포츠 코리아라는 참석하기 위함입니다. 이 행사에서 반도체를 비롯해가지고 AI,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 AR, 메타버스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긴밀한 회담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따라서 뉴 삼성의 행보가 네옴시티의 뒤를 이을 만큼 강력한 테마라고 생각되는 만큼 여러분께서도 주목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이슈와 더불어서 특징적인 종목도 궁금해지는데요. 살펴볼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뉴 삼성의 모든 기반은 바로 차세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활한 인터넷 환경 조성이 필수로 탄탄해야 되는데요. 데이터 솔루션은 이에 걸맞게 현재 시스템 통합, 시스템 운영 및 ICT 컨설팅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데이터 통합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이번 연도 초 1월 삼성전자에 96억 원 규모의 서버와 스토리지 장비를 공급받던 이력이 있고요. 또한 데이터 솔루션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드웨어 상품의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 전일 발표된 3분기 실적 내용에 따르게 되면은 매출액은 2분기에 1,000억 원을 기록을 했으나 이번 3분기에서는 반절 수준이 50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부분만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회사의 매출이 줄어드니 주가에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분기 대비 2배 규모인 2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해석해보면은 그간 매출액 대비 마진율이 나는 부분의 개선과 판관비가 대폭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데이터 솔루션의 주요 매출인 스토리지 시장의 규모는 매년 2.3% 꾸준한 성장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2025년 예상 전망치는 약 2,662억 원 규모입니다.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해 나아갈 전망이고 이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공급 계약 이력이 있으며 현재 주가 상황도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인데요. 전일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며 단기 골든 크로스를 예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종가는 5,580원을 마감을 하면서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 위로 전부 다 올라오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아서 진입가는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인 5,4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11월 4일 형성된 단기 저점인 4,800원을 드리며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7,000원, 2차 목표가는 7,7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으로 데이터 솔루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1차 목표가가 7,000원, 2차 목표가가 7,7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현실적인 진입과 손절가까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구원님 저희 오늘장 작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전일 미증시에 이렇다 할 방향성 없이 마감된 만큼 그리고 코인 시장의 악재, 글로벌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회담이 상당히 몰려있는 만큼 시장은 상방으로 가야 될지 하방으로 가야 될지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도 섹터 없이 지난 증시에서 한 번씩 움직여주었던 바이오,
진짜 히트줄까지 움직여줬던 만큼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네옴시티와 누삼성 관련주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슈를 체크하시면서 한 방에 모든 걸 투자하는 몰빵형 투자보다는 확실하게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섹터분들 초점을 맞춰가면서 장 초반 상승세에 속지 마시고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종가에 베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 또한 목요일 수능으로 인해서 1시간 늦게 열리는 만큼 기존의 틀과는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매크로 이슈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천천히 그리고 멀리 내다봐야 될 시점입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전략을 좀 길게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작전까지 세워봤고요. 지금까지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이슈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늘 공시에 대해서 자세하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공시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준비한 종목 LG생활건강입니다. 리오프닝 최대 어떤 수혜주로도 부각된 바 있었고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주였죠. 최근에 광군제 이슈가 좀 부각되기도 했었고요. 3분기 실적 발표도 다소 부진한 실적을 좀 발표한 바 있었는데 근본 광군제를 좀 기점으로 4분기 실적 기조 또는 2023년도 상반기 기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LG생활건강 어떤 공시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지만 기업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공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립니다. LG생활건강은 2001년 4월 LG화학에서 분할 신설돼서 같은 해 4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주 사업은 알고 계시다시피 화장품 및 생활용품, 음료 이렇게 세 축으로 제조와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화장품 브랜드죠. 화장품 부문은 궁중 브랜드 후, 천연 발효 브랜드 숨, 그리고 피부 과학 브랜드 오휘, 허브 브랜드 빌리프와 같은 경쟁력 있는 제품 라인업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은 엘라스틴, 페리오, 샤프란 등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음료 부분 보시면 주요 종속 회사인 코카콜라 음료를 통해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등을 제조하고 판매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포지션을 보시면요. 화장품이 43.5%, 생활용품이 31.3%, 음료가 25.2%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8조 9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조 2,896억 원으로 5.6%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8,611억 원으로 5.9% 증가했습니다. 네, LG생활건강 굉장히 종목 자체로도 무거운 종목이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일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제는 좀 광군제를 기점으로 이 화장품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지 저도 개인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궁금한데 일단 어떤 공시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3분기 실적 발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공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회사 연결점유대표 기준 영업실적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먼저 매출액은 1조 8,7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분기 대비 0.4포인트 증가폭을 좀 가져왔고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1,901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 대비 12.2%가 감소됐고 전년 동기 대비 44.5포인트 감소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274억을 기록했고요. 지난 2분기 대비 1.1% 증가, 전년 동기 대비 46.8포인트 감소한 수치를 좀 보였는데 지난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이 당기순이익은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오히려 감소 추이가 좀 이어지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은 지속해서 감소 추이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공시 보도록 하죠. 바로 어제가 아니죠. 11월 14일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기타 경영상 공시입니다.
2022년 광군제 행사 매출 관련 안내사항에 대한 정정 보도 내용에 대한 공시인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12일 보도되었던 올해 광군제 행사 매출의 전년 대비 4포인트 감소한 4,800억 원으로 보도되었는데 럭셔리 화장품 매출을 제외한 기타 매출에 오류가 있어서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3,600억 원으로 정정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 자체만 보면 최초 보도보다 4,800억에서 다소 감소한 3,600억으로 좀 정정되면서 이게 좀 악재로 좀 부각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지난 2분기 실적 기조에서 비교적 3분기까지 저조한 실적을 좀 보였던 만큼 금번 광군제를 기점으로 화장품 매출 부분의 어떤 회복세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공시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LG 생활건강이 이번 중국의 광군제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LG 생활건강의 주가가 사업 모멘텀으로 인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관련돼서 어떤 사업 모멘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실적의 개별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회사는 크게 세 가지 사업입니다. 화장품 사업 부분과 생활용품 그리고 음료 사업 부분인데 먼저 3분기 기조의 화장품 사업 부분이 중국 리스크의 어떤 회복, 즉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이 완화되지 않는 강도 높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일단 이 실적 회복 부분이 좀 관건이다라고 좀 판단됐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 기조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7포인트 감소한 1조 8,703억을 좀 기록했는데 화장품 사업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23.1포인트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68.6포인트 감소하면서 중국 시장의 어떤 이 봉쇄 조치로 인해서 중국과 면세 채널의 어떤 확장성, 아직 실적의 회복세가 좀 둔화된 흐름을 현재까지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G 생활건강의 중국 시장, 중국 매출향 이 럭셔리 화장품의 어떤 이 비중은 지속해서 좀 증가 추이가 있는데 오히려 럭셔리 브랜드 매출의 부분은 오히려 22.2포인트 매출이 좀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되는 리오프닝 관점에서는 실적 회복에 따른 화장품 매출 성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생활용품 사업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8.81포인트 성장한 5,87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부담에 따른 어떤 이익 개선이 좀 어려웠다. 즉 영업이익이 좀 소폭 감소됐어요.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좀 감소된 바 있었고 음료 사업 부분은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을 했는데 지금 음료 사업 부분의 어떤 이 성장 기반으로 화장품 사업 부분의 실적 회복이 관건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번 광군제를 기점으로 4, 4분기 실적 회복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는 시점에 화장품 매출 부분이 살아날 경우 2023년도 상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여부에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 모멘텀 부분 저희가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공시 내용을 LG생활건강과 관련돼서 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지난달이었죠. LG생활건강이 푸르밀 인수를 추진했지만 무산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공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관련돼서 저희가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체크한다면 어떤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9월 5일자 풍문도는 보도에 대한 해명 제공 시였습니다. 지난 5월에 LG생활건강이 푸르밀 인수 추진에 관련돼서 유가공 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라고 좀 발표가 됐었는데 당시 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LG생활건강 측이 좀 밝혔으나 최종적으로 LG생활건강이 푸르밀 인수 추진에 대해서 인수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적 결정을 하면서 이 인수 부분이 좀 무산이 좀 되었었는데 일단 음료 사업 부분의 어떤 라인업을 유가공 사업 부분까지 좀 확장하다는 관점에서 기대감을 좀 수반한 바 있었지만 일단 인수 대상 목적물의 어떤 이 부실 위험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인수를 결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견과 음료 사업 부분의 어떤 성장성, 지금 영업이익 부분의 4.9포인트 오히려 좀 증가되면서
전체 사업 부분의 어떤 영업 이익 부분, 영업 손실 부분을 좀 상쇄하는 어떤 역할을 했던 음료 사업 부분의 어떤 성장성, 여기에 좀 겸비해서 화장품 사업 부분이 빠르게 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근본 이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즉 리오프닝 완화 관점에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수반되고 있다는 점이죠. 광구제를 좀 기점으로 해서 내년 1분기 서서히 이번 연말부터 국경 봉쇄가 좀 더 완화가 좀 된다면 화장품 사업 부분의 어떤 이 성장을 겸비한 매출 회복세가 좀 더 가시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65만 2천 원의 주가 형성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굉장히 좀 컸다는 거죠. 올해 7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178만 원대 형성되고 있던 이 주가가 지금 10월 28일 49만 9,500원. 전체 한 60% 정도 좀 주가의 어떤 하락 추세를 좀 보여준 바 있었고, 이에 따라서 좀 보유정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감이 큰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점에 영입돼서 주가의 상승을 주도했던 중국 시장의 화장품 매출의 어떤 회복 둔화세가 가장 큰 이슈였지만 광군제를 기점으로 그리고 제로 코로나의 어떤 완화 정책을 기점으로 화장품 사업 부분의 회복 기대감들이 좀 소폭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저는 도래됐다라고 좀 판단됐는데 오히려 광군제를 좀 기점으로 회사의 어떤 이 화장품 사업 부분의 회복세,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만큼 매수하기 좋은 구간 58만 원, 58만 원에서 64만 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LG 생활건강 전일은 65만 2천 원 선에 마감이 됐습니다만 관련돼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 기업 공시들까지 공부가 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좀 볼만한 종목에 대한 내용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시간 꽉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뚜렷한 방향성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오늘도 장전에 좀 미리 짚어볼 텐데 첫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죠. 수급적으로 공매도 환매수 흐름에 주목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반등이 나타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빠져있는 주가들 안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들, 즉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싸냐 비싸냐를 떠나서 고점 대비해서 좀 하락폭이 깊은 종목들 쪽으로 일단은 공매도의 환매수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게 순수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했다기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반등을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이와 연결해서 성장주군들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타나는 글로벌 환경 안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주 카카오 같은 경우도 강하게 반등을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급적으로 공매도의 환매수 흐름이에요. 이 부분은 순수하게 이 종목들을 매수를 했다고 하기보다는 여기에서는 빠른 상승보다는 좀 바닥을 잡아 나가는 단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공매도의 환매수가 이루어진 성장주 같은 경우가 실적까지 좋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매도의 환매수가 나타난 성장주군이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 대비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 대비해서 나오고 있는 이익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대입에서 좀 과하게 지금 시총이 형성돼 있다 하면은 이 부분은 상승에 대한 점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한 3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다음 타이밍,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거고 그 가격에서 추가를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낫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세 같은 경우가 한 2, 3거래일 정도 강하게 났는데 이 구간에서 매수를 고려하는 게, 신규 매수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업들을 봤을 때 카카오뱅크든 카카오페이든 아니면 카카오든 네이버든 봤을 때 기준 안에서 왜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필요하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결론은 뭐냐면 수급으로 인해서 밀어올리는 시장, 수급으로 인해서 밀어올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상승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 색깔이 또 한 번 변할 때, 지금 시장 색깔이 변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만약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종목군들 같은 경우 한 번 더 약해질 수 있음을 이제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접근에 대해서는 조금 실적이 뒷받침되는지 안 되는지를 잣대를 대서 공매도 환매수가 이루어진 성장주군들을 접근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최근에 좀 널뛰고 있는 이 카카오 그룹주를 예시로 좀 봤을 때 이 성장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가치관이나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카카오가 이달 들어서만 15% 정도 주가가 올랐고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도 각각 지금 현재 63% 이상, 지금 77% 이상, 카카오게임즈는 10%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전의 흐름이 어땠는지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급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시장의 컨디션이 변했을 때 이 성장주들에 대한 대응법 이야기를 좀 넌지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이 없이는 반등의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종목은 원전과 관련해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시가총액만 볼 게 아니라 세부적인 이익에 대한 점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서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의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두산밥켓 그리고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를 연결 종속 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중간 지주회사 성격 같은 경우는 사업을 중점으로 영위하는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기준이 45%, 두산밥켓이 52%, 두산퓨얼셀이 1.7%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에 대해서 수주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가 발주를 하면 설계를 한전기술에서 하고, 주기기 부분을 두산에너빌리티가 담당하고, 보조기기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자재 업체들, 예를 들면 BHI라든지 이러한 기업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핵 연료 같은 경우 공급은 한전 원자력 연료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한전 KPS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즉 국내 원전 내에서 수주가 이루어지면은 설계는 한전기술, 주기기는 두산에너빌리티 이쪽이 다 맡아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그 원전과 관련된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한수원 중심의 수주가 나오면 한전기술이 가장 주가가 강하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강한 점을 우리가 이러한 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를 또 의뢰를 해서 만약에 수주를 한다고 하면은 한수원 중심이라고 하면은 이 메커니즘과 동일하게 수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해외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이 주기기 제작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M&A가 한창 이루어지던 1980년대
그 이유 같은 경우에 생산이 가능한 국가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늘어나 있었는데 좀 기술에 대한 차별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6개 국가로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 원전의 수주 같은 경우가 이제 연속되는 게 필요하겠고요. 추가로 뭐 해상 풍력이라든지 뭐 가스 터빈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사업의 핵심이 되는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고민이 되는 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수치로만 보면 지금 한 10조 7,800억 원 정도 돼요. 10조 7,800억 원 정도 되는데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조 정도 내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11조 정도 10조 정도, 현재 10조 7천억 원 정도라고 하면은 실적이 이제 안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내년에 영업이익을 보여주는 단계에서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비싸지 않은 구간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의 인식 같은 경우가 뭐 두산그룹,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뭐 절대 시총으로 보더라도 10조 정도, 11조 이 정도면 비싸지 않냐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이익을 대입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은 수주가 뒷받침된다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강하게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가격 접근은 15,8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실적과 더불어서 모멘텀 체크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종 흐름으로 체크하는 국내 시장에 대한 흐름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국내 관련돼서 국내 증시 흐름 중 주요 업종 흐름을 위주로 좀 체크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사님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주요 업종 같은 경우 업종별로 너무 차별화가 되다 보니 우리가 시장에서 최근 좀 혼조세가 나타나실 것 같습니다. 대형 IT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조정세가 일부 나타났어요. 이게 추세의 변화로 IT가 다시 꺾인다는 게 아니라 시장 대비해서 한 2배 정도의 조정이 어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빠른 되돌림이 없으면 추가적으로 조정도 가능해요. 그 점을 우리가 열어두고 시장 대비 강했던 IT가 첫 번째 조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매수에 대입해야 되겠다. 그런 시각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연결해서 지금 2차 전지 업종 내의 차별화도 시작됐어요. 어제 포스코 케미칼은 강한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또 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 3분기 실적 발표 업종 같은 경우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를 이제 막 한 업종 같은 경우를 체크해서 시장 예상치 대비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선별을 해서 접근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수익에 대해서 더 가깝게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보면 될까요? 네, 종목은 JYP엔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거래일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4분기의 실적 연속성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뭐 콘서트에 대한 예정, 그다음에 신규 앨범 출시에 대한 예정을 살펴봤을 때는 3분기에 이어 4분기도 무난하게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체력으로는 연간 이익이 이제 800억 원이 가능한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을 대입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하락보다는 좀 상승에 대한 룸이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적으로는 75,000원, 8만 원 이 구간까지 단계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열려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가격적으로는 56,8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JYP 엔터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저희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장중 대응 작전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